자, 이번 영상에서는 양보부사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거두절미하고 문장으로 바로 들어가 볼게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문장 한번 보세요. To do his best. 최선을 다했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어요. He couldn't pass the exam. 그는 시험에 합격할 수 없었다. 떨어졌다는 얘기네요. 자, 그럼 앞에는 최선을 다했다. 뒤에는 시험에 떨어졌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근데 저 밑줄 친 to 부정사 보면요. to 부정사의 특징이 저렇죠. 아무 지침이 없어요. 어떻게 해석하라는 방향 제시 자체가 없어요. 근데 to 부정사 저런 부분은 영어 원어민들이 흔하게 일상에서 쓰는 표현이란 말이죠. 즉 어렵고 모호한 뭔가 특별한 지식이 있어야만 해석이 가능한 그런 문장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일상에서 쓰니까 아주 평범하고 상식적이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to 부정사에 자꾸 겁먹으실 필요 없습니다. 어렵지 않으니까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해석하면 되니까 원어민들이 저런 문장을 일상 속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자, 최선을 다했다. 그러면 이제 일반적으로는 평범한 상황이면 뒤에 합격했다 이런 말이 와야 돼요. 근데 떨어졌답니다. 그럼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어요?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떨어졌다. 이상하잖아.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떨어졌다. 더 이상하잖아. 그죠? 자, 이거를 자연스럽게 해석하는 게 영어 실력일까요? 영어 실력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상식적이고 보편적인 논리, 누구나 갖고 있는 능력, 이걸 우리끼리는 언어 논리라고 부르잖아요. 이것만 있으면 해석 가능해요. 최선을 다했어. 근데 떨어졌대. 어떻게 해석할까? 최선을 다했지만 이렇게 가셔야죠.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떨어졌다. 그냥 당연히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문장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거지. 그냥 이렇게 자연스러운 거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이 정도의 상식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거란 말이죠. 문법은 이제 요럴 때 써먹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자, 일단 저 밑줄 친 부분은 품사적으로 부사예요. 한번 보실게요. 최선을 다했음에도 이게 맞을까요? 최선을 다했음에도 떨어졌다. 이게 맞을까요? 어느 게 자연스러워요? 자, 그쵸. 최선을 다했음에도 떨어졌다. 동사를 꾸미네. 동사를 꾸미고 있으면 이걸 부사라고 해요. 그리고 저렇게 뭐뭐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석되는 걸 우리는 양보라고 해요. 이걸 왜 양보라고 부르는지는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자, 그럼 우리는 저 밑줄 친 부분이 떨어졌다. 동사를 꾸미는구나. 그럼 부사네. 그리고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우리가 양보라고 부르는구나. 양보는 부사에 속하는구나. 요 정도만 확인하시면 돼요. 자, 그럼 저 밑줄 친 부분에는 to가 왜 붙었을까? 이게 우리가 이제 문법적으로 확인해야 될 부분인 거예요. 문법은 이럴 때 써먹는 거예요. 자, 저 밑줄 친 부분은 방금 우리가 확인한 것처럼 부사 자리예요. 부사 자리에 do 라는 동사는 절대로 올 수가 없어요.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부사 자리에는 당연하게 부사가 와야 돼요. 부사 자리에 건방지게실이 동사가 오면 안 된단 말이지. 근데 동사를 쓰고 싶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동사를 그대로 써야 돼요. 동사를 부사로 바꿔야 돼요. 이제 지겹지 이 얘기. 그죠? 당연히 동사를 부사로 바꿔야 돼요. 그럼 영어에서 동사를 부사로 바꾸는 방법이 뭐 있어요? 하나밖에 없다 그랬죠. 앞에 to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에 to가 붙었다 이 얘기예요. 그럼 거꾸로 이제 물어볼까? 저기에 to가 왜 붙었을까? 동사를 부사로 바꾸려고 붙은 거예요. 그럼 저런 걸 우리가 to 부정사라고 부르는데 그럼 to 부정사의 무슨 용법일까? 명사적, 형용사적, 부사적 용법 중에 당연히 부사 자리니까 부사적 용법이지. 그죠? To do his best. 네 단어나 돼요. 두 단어 이상인데 주어 동사 관계가 없으면 구라고 부르기로 우리가 약속을 했어요. 그럼 쟤는 네 단어씩이나 되고 주어 동사 관계는 없으니까 구야, 구. 그럼 무슨 구일까? 명사구, 형용사구, 부사구. 당연히 부사구지. 명사구, 형용사구 한 사람 나가. 자, 이거를 이제는 여러분들이 저한테 얘기 듣다 보면 아우 지겹다. 또 저 얘기 안 해. 자, 그 정도로 여러분들 실력이 느셨다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지금 들으시는 분들 중에는 여전히 이 말이 새로우신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실망하실 필요 없습니다. 계속 들으시면 분명히 여러분들께 돼요. 중요한 건 자꾸 보고 자꾸 듣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원래 언어는 그렇게 익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문장 하나 더 볼까요? To go there. 거기에 간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You will not see her. 그녀를 못 볼 거야.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자, 거기에 간다. 못 볼 거야. 가면은 봐야 되는 게 정상인데 가는데 못 본대.
그럼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가기 때문에 그녀를 못 볼 거다. 가기 위해서 그녀를 못 볼 거다. 비록 그곳에 가더라도 어느 게 맞아요? 그쵸. 비록 그곳에 가더라도 너는 걔를 못 볼 거야. 이게 자연스럽고 당연한 해석이지. 그죠? 저 to go there 밑줄 친 부분 안에는 저거를 이유, 뭐뭐 때문에, 조건, 뭐뭐 한다면, 목적, 뭐뭐 하기 위하여, 양보, 뭐뭐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해석해라 라는 지표가 전혀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to go there 거기에 간다라는 말만 있는 거예요. 그럼 얘를 제대로 해석하려면 저 밑줄 친 부분만 연락에 째려보면 해석이 나오겠어요? 뒤에 있는 놈하고 맞춰봐야겠어요? 그쵸, 뒤에 있는 놈하고 맞춰보란 얘기예요. 그죠? 근데 맞춰봐서 해석하는 게 무슨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니까? 너 거기에 가? 걔 못 볼걸? 거기에 가지만 못 볼걸? 간다 하더라도 못 볼걸? 누구나 가지고 있는 이 자연스러운 능력, 가장 자연스러운 표현 찾는 거. 그럼 저 밑줄 친 부분에 to는 왜 붙었을까요? 또 한번 따져보는 거지. 이럴 때 필요한 게 문법이라니까요. 그죠? 거기에 갈지라도 너는 못 본다. 간다 하더라도 못 본다. 그죠? 동사를 꾸미고 있어요. 동사를 꾸미면 부사겠죠. 부사 자리에 go라는 동사 못 와요. 그래서 go라는 동사를 부사로 바꾸기 위해서 to를 붙인 거다. 그래서 동사를 부사로 바꾸려고 to를 붙였으니까 우리는 저놈을 to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이렇게 부르는 거고요. to go there 세 단어나 있는데 주어 동사 관계는 없네. 그럼 우리는 저거를 구라고 부르기로 했잖아요. 근데 부사 자리에 쓰였어. 그럼 당연히 부사구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런 용어들을 알아두셔야 여러분들이 책으로 공부를 하시던 아니면 다른 수업을 들으셔도 서로 용어가 통하니까 편안한 거예요. 이런 용어 별것도 아니지만 못 알아들으면 되게 답답하거든. 괜히 자신감 떨어지고 그렇잖아요. 여태껏 많이 겪어보셨어요. 근데 이런 용어가 보니까 알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었잖아. 그죠? 자, 그 다음 한번 볼까요? Even if it was raining, I danced outside. 미쳤구나, 미쳤어. 밖에서 춤을 췄답니다. 자, 한번 보실게요. Even if, 이 접속사를 우리가 모른다고 할게요. 자, 근데 앞에 무슨 얘기가 있냐면 It was raining, 비가 오고 있었대야. 근데 I danced outside, 내가 밖에서 춤을 췄대. 그럼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까요? 비가 오기 때문에 춤을 췄을까? 비가 오기 위해서 춤을 췄을까?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미친 척하고 춤을 췄을까? 어느 게 맞아요? 그쵸.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 even if라는 접속사의 뜻을 몰라도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밖에서 춤을 췄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는 모르는 단어 나오면 무척 당황하고 머리가 하얘지거든. 그죠? 그러실 거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 국어책 읽거나 소설책 읽거나 아니면 뉴스에서 한국말로 뭐라고 하는데 모르는 단어 섞여 있어. 그렇다고 못 알아듣지 않잖아요. 영어도 그래요. 그러니까 모르는 단어 나온다고 위축되지 마시고 잘 한번 살펴보세요. 자연스럽게 해석을 해보시면 됩니다. 물론 한 문장에 모르는 단어가 한 5개, 6개 있다. 그러면 얼른 가서 사전을 찾아보셔야 돼요. 비록 비가 오고 있었지만 나는 밖에서 춤을 췄어요. 비록 뭐뭐이지만, 비록 뭐뭐라 할지라도 이걸 우리는 양보라고 했어요. 근데 even if it was raining 단어가 많아. 일단 2단어가 넘어. 근데 it was raining 주어 동사가 있네. 주어 동사가 있으면 우린 저걸 절 이렇게 불러요. 그죠? 근데 양보를 나타낸데 양보는 품사적으로 부사라고 했죠? 그러면 양보를 나타내니까 무슨 절? 부사절. 그죠? 부사절 이렇게도 부르고 양보까지 붙여서 양보 부사절 이렇게도 불러요. 저게 왜 부사절인지 또 확인해 볼까?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춤췄다. 뭘 꾸미고 있어요? 그쵸. 춤췄다라는 동사를 꾸미고 있잖아요. 동사를 꾸미면 부사지. 그죠? 자, 이렇게 비록 뭐뭐일지라도 이런 식의 해석을 보통 우리가 양보라고 부르는데요. 근데 저걸 왜 양보라고 부를까? 그 이유를 몰라도 영어 하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근데 하도 여기저기서 티 나오니까 모르고 넘어가기엔 좀 찜찜해. 별건 아니야. 근데 이걸 이해하면 좀 찜찜함이 사라져서 좀 상쾌한 기분으로 영어 공부를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저기서 말하는 양보라는 말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양보가 맞습니다. 자, 영어로 쓰면 concessive 이렇게 되고요. 사전을 찾아보면 이렇게 나와요. 동사 conceived 여기에서 나온 형용사거든요. 동사의 뜻을 한번 잘 보세요. 보시면 아실 수 있듯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양보가 맞아요. 자리를 양보하다, 논쟁 같은 거 하다가 상대방에게 더 이상 맞서지 않고 수긍해버리다, 상대방의 말을 인정하다, 즉 한 발 물러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아는 그 양보가 맞다니까요. 제가 고등학교 때 뭐뭐라 할지라도 이게 자꾸 양보라고 튀어나오는 거예요. 책에서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선생님이 수업하시면서 자꾸 양보 부사절 이런 말씀을 자꾸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연결이 안 되는 거야. 저는 뭐뭐라 할지라도 이게 왜 양보지? 이해가 안 돼갖고 답답했어요. 선생님께 여쭤봐도 딱히 명쾌한 답을 주시는 분이 없었어요. 아시죠? 대부분 뭐라 그러세요? 그냥 외워, 이런 식이에요. 자, 근데 어느 날 인터넷이라는 게 생겼죠. 그래갖고 이제 검색을 해본 거예요. 저게 진짜 내가 아는 양보가 맞나? 하고 찾아보니까 맞더라고. 내가 아는 그 양보가 맞아요. 그래서 더 답답해졌어요. 왜냐면 혹시라도 양보라는 말이 내가 아는 그 양보가 아니라 뭔가 다른 의미가 있을 거야. 왜냐면 뭐뭐라 할지라도 이거하고 양보라는 말하고 저는 이게 연결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 양보가 맞아. 더 암담하죠. 이게 그 양보가 맞네. 자, 근데 이걸 왜 자꾸 양보라고 이름을 붙인 걸까? 알 수가 없었어요. 계속 답답했어요. 근데 이걸 양보라고 부르는 이유를 20대 중반쯤에 초등학교 반창회 하면서 알게 됐어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자, 이제부터 그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저게 왜 양보인지를 저에게 깨닫게 해줬던 이야기예요. 20대 중반쯤에 초등학교 반창회를 하게 됐어요. 졸업하고 10년이 훨씬 지났는데 초등학교 때 특히 6학년 때 친구들을 만난다니까 저도 가슴이 설렜죠. 특히 6학년 때 제가 좋아했던 여학생이 있었는데 그 친구가 나올라나 안 나올라나 기대를 하면서 반창회를 갔어요. 카페를 하나 빌려갖고 했지요. 그러니까 그날은 일반 손님들은 카페에 안 들어오게 돼 있어요. 밖에다 써붙여놨거든. 오늘 어디 초등학교 반창회 합니다. 일반 손님들은 받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문구를 밖에다 써붙여놨어요. 근데 그렇게 카페 안에 있다가 보니까 친구들 한 명씩 들어올 때마다 서로 반갑다고 악수하고 끌어안고 난리가 났죠. 10년 이상이 지났지만 누가 누군지는 대충 알아볼 수 있었어요. 근데 저 구석에 웬 여자애가 하나 앉아 있는데 누군지를 도통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갖고 우리끼리 수근수근 거렸죠. 야, 저 사람 누구냐? 너 아냐? 나도 모르겠는데 혹시 일반 손님이 들어와갖고 저러고 앉아 있는 거 아닐까? 앞에 안내문 못 봤나? 그래가지고 그 여자분한테 가서 여쭤봤어요. 저 혹시 오늘 여기 어디 초등학교 반창회 하는 날인데 일반 손님은 안 봤거든요? 하고 말을 건네자마자 이 여자분이 굉장히 활짝 웃으면서 기다렸다는 듯이 어머 얘들아 나 누구누구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고 저희는 정말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왜 기절하는 줄 알았냐고요? 그 친구가 초등학교 때 못생겼다고 정말 놀림을 많이 받던 친구였어요. 그래도 우리 때는 왕따 이런 건 없었습니다. 놀릴 때는 놀리고 같이 놀 땐 또 놀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어느 정도로 못생겼냐면 길거리를 지나가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한 번씩 뒤돌아서 쳐다볼 정도로 못생겼어요. 그래서 이 친구 별명이 옥덜매였어요. 옥덜매. 혹시 옥덜매라는 이 단어 아세요? 이 단어 아시는 분들은 연식이 꽤 되신 분들이에요. 옥덜매. 줄임말이죠. 옥상에서 떨어진 매주 이런 뜻이었어요. 근데 이 친구는 옥덜매에다가 한 글자가 더 붙었어요. 옥덜매 킹. 이거를 옥덜매죽의 왕이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옥상에서 떨어진 매주를 킹콩이 밟고 갔다 이런 뜻이에요. 참 짓궂고 못됐죠. 철딱선이 없던 시절이라 저희가 그랬네요. 그래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놀릴 땐 놀리고 같이 놀 땐 재밌게 잘 놀았어요. 자, 그런데 이 친구가 완전히 변해갖고 온 거예요. 그때 그 친구가 아닌 거야. 감이 오시죠? 성형수술을 한 거지. 근데 예쁘진 않았어요. 거기 있는 친구들이 다 동의한 바는 뭐였냐면 옛날보다는 훨씬 나아졌지만 평범해졌구나. 옛날에는 너무너무 못생겼는데 지금은 평범해졌구나. 예뻐지지 않았어요, 절대로. 근데 이 친구는 너무너무 신이 나 있는 거예요. 자기가 성형수술해갖고 예뻐져갖고 왔다 이거지. 그죠? 이 친구는 자기가 굉장히 예쁜 줄 알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속초에 있는 어떤 회사에 다니는데 자꾸 거기 있는 남자 직원들이 자기한테 찝쩍거린다느니 뭐 밥을 먹자 한다느니 차를 마시자 한다느니 막 그런 얘기만 주구장창 늘어놓는 거예요.
처음에는 반가운 마음에 그리고 옛날에 우리가 놀렸었으니까 미안한 마음에 얘기하고 즐겁게 지내려고 했는데 너무 그렇게 얘기하니까 슬슬 이제 저희도 짜증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결정타는 뭐였냐면 자기가 속초에 무슨 뭐 멸치 아가씨 대회인가 그런 게 있대요. 왜 그 지역마다 지역 미인 뽑는 대회 있잖아요. 남원에서는 춘향아씨 선발대회 뭐 이런 거 하듯이 속초에는 잘 기억은 안 나는데 무슨 멸치 아가씨인가 뭐 그런 걸 뽑나 봐요. 해마다. 자, 근데 자기가 거기를 출전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굳고 말렸죠. 야, 그러지 마라. 너 예쁘지 않아. 평범해. 너는 예쁘다고 착각할지 몰라도 그냥 평범해졌어. 옛날보다 나아진 건 맞는데 그냥 평범해. 그런데 나갈 정도로 절대 이쁜 거 아니니까 절대 나가지 마. 그리고 거기 나가서 학교 망신시키지 말고 제발 가만히 좀 있어라. 우리가 이제 막 그렇게 말렸어요. 근데 얘는 절대로 굽히질 않는 거예요. 아니야, 나 얼마나 이쁜데 예뻐졌다니까. 우리 회사의 직원들도 나보고 예쁘다고 맨날 그런 얘기해. 공주병이 들어도 아주 단단히 들었어요. 저희가 몇 번을 말렸어요. 그래갖고 이 논쟁이 끊이질 않았어요. 너 안 예뻐. 아니야, 예뻐. 아니라니까. 아니야, 나 예뻐. 절대 아니라고. 평범해. 아니야, 나 예뻐. 자, 이렇게 가면 끝이 없겠죠. 그래서 저희가 양보를 했어요. 그래, 너 이뻐. 이쁘다 하자. 그 친구의 주장을 받아들인 거예요. 이쁘다 하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 너 이뻐. 이쁜데도 불구하고 멸치 아가씨 선발대회는 제발 좀 나가지 마라. 우리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대목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네가 예뻐. 그래 예쁘지만 예쁜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나가지 마라. 이 얘기는 뭐죠? 저희가 논쟁을 그만둔 거예요. 그 친구의 주장에 우리가 굽힌 거예요. 더 이상 논쟁하지 않고 그 친구의 주장을 인정해 준 거예요. 한 발 물러난 거지. 그 친구는 계속 자기가 예쁘다고 주장하잖아요. 우리가 맞서 있다가 그 주장을 받아들여 준 거죠. 양보를 한 거죠. 그래 이쁘다. 이뻐. 이쁜데도 불구하고 이쁘다 하더라도 이거는 일단 인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양보라고 하는 거예요. 가만 생각해 보면 이런 경우죠. 야, 밖에 비 와. 비 많이 와. 나 소풍 갈 거야. 야, 밖에 비 오는데도 소풍 갈 거야? 비 많이 온다 하더라도 나는 소풍 갈 거야. 이 소풍 가는 친구가 하는 말을 잘 보세요. 밖에 비가 온다는 주장에 대해서 반박하지 않아요. 비가 온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래, 비 와. 비가 많이 온다 하더라도 나는 소풍을 갈 거야. 비가 많이 온다 하더라도 이 말 안에는 비가 많이 온다는 걸 일단 인정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양보라고 해요. 어떤 상황이나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서 맞대응하지 않고 일단 그 주장을 받아들이고 그걸 인정한 다음에 말하는 거. 그래서 이걸 양보라고 합니다. 그래 너 이뻐. 이쁘다고 하자. 이쁜데도 불구하고 이쁘지만 나가지 마. 이쁘다는 걸 일단 싫지만 인정을 해준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표현을 우리가 양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때 그 친구하고의 논쟁을 보면서 이야, 이래서 이 표현을 우리가 양보라고 불렀구나 라는 걸 저는 깨달았어요. 그 친구가 멸치 아가씨 대회에 나가든가 말든가 관심도 없었어요. 저는 이걸 발견한 게 너무 기뻤어요. 자, 이제 뭐뭐에도 불구하고 이걸 왜 양보라고 부르는지 아시겠죠? 자, 이런 표현도 한번 보실게요. Despite his big wealth, she refused his proposal.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자, despite 이게 뭔지 모른다고 칠게요. his big wealth. 그의 큰 재산 그랬어요. 그 사람이 돈이 많은가 봐요. 그의 큰 재산이란 말이 앞에 나왔고 뒤에 뭐라고 나왔냐면 she refused. refuse는요. 거절하다 라는 뜻이에요. 그녀가 거절했대요. 뭘 거절했을까? his proposal. 그의 청혼을 거절했대요. 돈이 많은데 거절했답니다. 돈이 많기 때문에 거절했을까? 돈이 많기 위해서 거절했을까? 돈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거절했을까? 그쵸. 돈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거절한 거예요. 돈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란 얘기는 그 사람이 부자라는 거를 일단 인정한 거예요. 그 사실을 인정한 거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양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despite 이 단어가 뭔지 몰라도 해석하는 데는 별로 지장이 없었어요. 앞뒤 문맥 맞춰보니까 충분히 해석이 가능했죠. despite 얘는 전치사입니다. 뭐뭐에도 불구하고 양보의 뜻을 나타내는 전치사예요. 그럼 despite his big wealth 이 부분, 이 밑줄 친 부분을 잘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양보를 나타냈어요. 그럼 품사적으로 뭐지요? 부사예요. 해석을 해봐도 그래요. 그의 큰 부에도 불구하고 그가 돈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녀. 불구하고 거절했다. 불구하고 청혼. 어느 게 자연스럽나요? 그쵸. 돈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거절했다. refuse라는 동사를 꾸미고 있어요. 그래서 얘는 부사예요. 그리고 뭐뭐에도 불구하고 이 표현을 우리가 양보라 했고 양보는 부사에 속한다 라는 것도 바로 적용하실 수 있어요. 어쨌든 양보를 나타내고 품사적으로는 부사예요. 근데 몇 단어지? Despite his big wealth. 하나, 둘, 셋, 넷. 네 단어네. 네 단어인데 주어 동사 관계는 없어요. 그죠? 자, 저런 거를 우리가 구라고 불렀어요. 자, 근데 무슨 구일까? 부사구죠. 무슨 부사구? 좀 더 자세히 양보 부사구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 다음 문장 한번 보실게요. To admit what you said. 자, what 오랜만에 나왔네요. 저때 what은 관계 대명사입니다. 왜 그러냐? admit 받아들이다. 뭐를 목적어 없죠. You said 네가 말했다. 뭐를 목적어 없죠. 목적어 두 개가 비어요. 즉 명사 두 개가 빕니다. 앞뒤로 명사 두 개가 비면은 what은 뭐라 그랬어요? 관계 대명사라 그랬어요. 어떻게 해석해요? 뭐뭐라는 것. 그래서 what you said 하면은 네가 말한 것 이런 뜻이에요. 근데 앞에 admit 얘는 무슨 뜻이죠? 받아들이다, 인정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to admit what you said 이 대목은 받아들인다, 네가 말한 거 이런 뜻이에요. 어떻게 해석할지는 전혀 나와 있지 않아요. 뒤를 보셔야 돼요. I still 나는 여전히 don't trust you 너를 신뢰하지 않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네가 말하는 걸 받아들인다 했어요. 근데 신뢰를 안 한대요. 받아들였으면 신뢰해야지. 근데 신뢰 안 한답니다. 받아들였기 때문에 신뢰를 안 하는 걸까? 받아들였지만 신뢰를 안 하는 걸까? 그렇죠. 받아들였지만 받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너를 믿을 수 없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은 저기에 to가 왜 붙었을까요? 방금 살펴본 대로 저기는 양보 자리예요. 양보는 품사적으로 부사죠. 부사 자리니까 admit 받아들이다 라는 동사가 올 수가 없어요. 동사를 부사로 바꿔야 돼. 그래서 앞에 to를 붙인 거예요. 그러면 투부정사의 무슨 용법일까? 당연히 부사적 용법이에요. 자, 여러분들 지금 보시다시피 투부정사에는 어떤 해석의 방향도 제시되어 있지 않아요. 하지만 원어민들이 부담없이 이렇게 늘 투부정사를 사용할 수 있는 이유는요. 상식적이고 자연스러운 해석이 적용되기 때문이에요. 즉 어려울 이유가 없다는 얘기예요. 지극히 상식적으로만 생각한다면 이거 해석해내는데 큰 지장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한번 보실게요. To see my son, 내 아들을 봤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근데 뒤에 보니까 I didn't feel good, 기분이 안 좋았대. 기분이 안 좋았대. 아들을 봤는데 기분이 안 좋았대. 아들을 봤기 때문에 기분이 안 좋았을까? 아들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기분이 안 좋았을까? 정상적인 상황이면은 아들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기분이 안 좋다 이렇게 나오는 게 맞아요. 물론 아들 새끼만 쳐다보면 기분 안 좋아지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평범하게 정상적인 경우를 두고 아들을 봤다 그러면 기분이 좋고 반가워야 되는 게 상식적인 건데 I didn't feel good. 나 좋지 않았어. 기분이 좋지 않았어. 자, 어떻게 해석하라고? 아들을 봤지만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뭐뭐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석되는 거를 우리가 양보라고 했지요. 예를 들어서 고양이가 쥐를 잡았다. 그 다음에 먹었다.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이어져야 될까요? 고양이가 쥐를 잡았다. 그래서 먹었다.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근데 고양이가 쥐를 잡았다. 먹지 않았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석하는 게 맞아요? 고양이가 쥐를 잡았다. 그래서 먹지 않았다. 이상하잖아. 그죠? 고양이가 쥐를 잡았다. 그런데도 먹지 않았다. 그러나 먹지 않았다. 이 정도의 논리력만 발휘하시면 영어 문장 해석하는데 크게 지장 없으세요. 근데 우리들이 뭘 자꾸 두려워하냐면 투부정사가 나오면 뭔가 특별한 해석 방법이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자꾸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영어도 언어고 우리말도 언어예요. 앞뒤 봐가지고 가장 자연스럽고 가장 평범한 것, 무난한 것 찾는 연습하시면 투부정사에서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방향에 대해서 알아보실 거예요. 방향도 품사적으로 부사예요. 이건 되게 간단하니까 예문 몇 개만 보실게요. I walk. 나는 걷는다. To the station. 역 쪽으로 이런 얘기죠. to는 방향을 나타내죠. 그죠? Every day. 매일매일. 자, 이게 왜 부사인지 볼게요. 역 쪽으로 to the station 걷는다 이렇게 되잖아요. 역 쪽으로 나 이게 맞나요? 역 쪽으로 걷는다가 맞나요? 역 쪽으로 걷는다 이게 맞죠? 동사를 꾸미네. 그래서 방향을 나타내는 말도 부사예요. 하나 더 볼까요? She dived. 그녀는 다이빙 했어요. Into the water. 물속으로. 이런 얘기죠.
전치사 into는 바깥쪽에서 어디 내부로 들어가는 그런 동선을 나타낼 때 많이 씁니다. 그러면 into the water, 물속으로 그녀, 물속으로 다이빙 했다. 뭐가 맞아요? 그렇죠. 물속으로 뛰어들었다. 이게 맞는 거지. 동사를 꾸미네. 역시 방향을 나타내는 거 부사예요. My cat, 내 고양이가 jumped, 뛰었어요. onto my shoulder. into는 안으로 들어가는 거라면 onto는 어디 위로 팔짝 올라오는 거를 얘기를 해요. 내 어깨 위로 뛰어 올라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onto my shoulder, 내 어깨 쪽으로, 어깨 위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나타내는 말인데 얘가 누구를 꾸미나 한번 볼까요? 내 어깨 쪽으로 고양이, 내 어깨 쪽으로 점프했다. 뭐가 맞아요? 점프했다가 맞는 거지. 동사를 꾸미잖아요. 동사 꾸미면 뭐다? 부사예요. 그래서 이렇게 방향을 나타내는 부사에 대해서는 그닥 할 게 없고요. 나중에 도치문에 가면 얘를 좀 써먹을 때가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영상 한번 정리해 볼게요. 오늘 양보라는 걸 배우셨어요. 양보는 뭐뭐에도 불구하고 이런 뜻이었는데 이걸 왜 양보라고 이름을 붙였느냐. 아까 멸치 아가씨 기억하시죠? 그래 이뻐 이쁘다 이뻐 너 이쁘다. 이쁜데도 불구하고 제발 멸치 아가씨 대회 나가지 마라. 이쁜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걔가 주장하는 이쁘다는 말을 일단 받아들여 준 거예요. 그죠? 맞서서 싸우지 않고 상대방의 말을 일단 인정해 준 거예요. 그래서 양보라고 부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어떤 부사를 공부할 거냐면 수단, 비교, 대가 요 세 가지를 공부할 거예요. 근데 수단하고 대가는 별로 할 게 없어요. 비교는 우리가 좀 신경 써서 공부를 해야 돼요. 왜냐 여러분들 옛날에 비교급 이런 거 많이 배우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비교에 관한 거는 다음 영상에서 우리가 철저하게 파헤쳐 보고요. 여러분들이 비교급 문장, 비교하는 문장을 자유자재로 만들어서 쓰실 수 있도록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끝이에요.